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삼국시대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삼국시대 이제 그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삼국시대 자 2부에 자 백제전성기, 고구려전성기, 신라전성기, 백제전성기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전성기도 끝냈어. 그리고 신라전성기와 관련된 신라전성기의 세 명의 주인공 지법진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마무리를 못한 게 뭐냐면 지법진 시기에 지법진한테 영향을 받은 주변 국가들, 백제라든지 고구려와 관련된 얘기를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백제 고구려 중에서 고구려는 시험에 안 나와요. 6세기 때요 신라 전생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지법진 시기에는 백제가 어떻게 그 신라랑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백제 이 지법진 시기에 백제 활동했던 두 명의 왕이 무성이에요. 무성. 이 무성을 갖다가 제가 캐릭터를 잡아줄 때,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있죠. 요 오징어 다리까지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이기에 요 시기 때 백제 4명의 왕이 시험에 나오는 데 있죠. 백제 후기의 4대 왕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얘들 이제 두 문자를 이렇게 땄어요. 무성무이. 자, 성이 없고 의지 없는 4명의 왕이 백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왕들은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백제 이제 후기 4명의 왕들, 실제 시험에서 요 4명의 왕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4명의 왕을 캐릭터를 잡고 줄을 잘 세워줘야 돼요. 요 시기 때 무성이 나오고 있죠. 요 시기 때 무의가 나와요. 무의. 가지고 이제 백제 후기에 성이 없고 의지 없는 4명의 왕들이 등장해서 백제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실제로는 훌륭한 왕들입니다. 자, 요 6세기 때 이제 먼저 무성을 다룰 거예요. 무성. 아빠인 무령왕, 그리고 이제 아들인 이제 성왕이라는 2명의 훌륭한 왕들을 갖다 다룰 겁니다. 아빠 무령왕은 있죠. 지중왕이랑 겹칩니다. 시기가. 그 다음에 성왕은 있지 않습니까?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얘들끼리 순서 묻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얘들끼리 순서 묻는 문제가. 그러면 법흥왕께 먼저, 성왕께 다음, 진흥왕께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업적이 일부 겹치는 데 있죠. 주요 업적들,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 업적들이 성왕의 대부분 업적은 진흥왕 이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최고수가 되면은 제가 예외적인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건데, 일단은 법흥왕, 성왕, 진흥왕 순서다. 그리고 이제 무령왕은 지중왕이랑 순서가 겹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법진과 무성의 관계를 갖다 먼저 잡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성에 대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먼저 이제 무성 중에 이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아빠 이제 무령왕이에요. 그러니까 무령왕 같은 경우는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앞서 이제 장수왕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 때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갖다가 펼치면서 백제 왕 계로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문주왕 때 웅진, 지금의 공주지역으로 천도를 했다고 했죠. 이 웅진 시대가 백제 역사에서 암흑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귀족들이 힘이 세지면서 귀족들이 세력이 센 곳으로 수도를 갖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도토도 아닌 곳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웅진 시대가 백제 이제 암흑기고 있죠. 웅진과 관련된 제대로 된 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제대로 된 왕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어느 시대 때 일어났니? 이런 웅진 수도 때 일어났니? 아니면 그러니까 한성 위례성 시대 때 일어났니? 아니면 저 마지막에 또 나중에 부여라는 곳으로, 사비라는 곳으로 전도하게 되거든요. 사비 시대 때 일어났니?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구별하는 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가운데 웅진이랑 관련된 왕이 얘밖에 없어요. 무령왕밖에 없어요. 무령왕. 나머지는 무령왕 이전은 전부 한성 있지 않습니까? 위례성식이고, 그 다음에 무령왕 이후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사비 부여시대 왕들이에요.
딱 이제 특이하게 이제 중간에 이제 웅진시대 때 끼어 있는 왕이 이제 무령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 때는 백제가 암흑기다 보니까 이 백제의 위기를 갖다 극복해야 돼요. 내 쪽으로는 귀족들이 힘이 너무 세서 말을 안 들어. 외쪽으로는 힘이 너무 약해졌어.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주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를 갖다 극복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22담로. 지방의 귀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그래가지고, 자, 왕족들을 갖다가 지방에 파견을 해서 애들을 갖다 어르고 다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2담로입니다. 왕족을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있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있죠. 자,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센 나라들이랑 나랑 친한 힘센 나라들이랑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중국 남조랑 근초고왕 이후로 계속 친하게 지냈다고 했죠. 당시 중국 남조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나라랑 아주 친한 척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직공도라는 그림이에요. 요게 양직공도예요. 요게 양나라의 그림이에요. 양나라의 그림인데 이 양나라의 백제의 사신이 왕래했던 기록이 양나라에 남아있는 거야. 그게 백제가 이 양나라 자주 찾아가면서 친한 척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과의 또 관계도 이제 강화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또 절친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친한 친구들이랑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왕족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 귀족들을 갖다 이제 어르고 달래는 모습. 그런데 이 무령왕의 이 두 개의 업적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무령왕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무령왕릉. 무령왕 별명이 무덤왕이에요. 무덤왕. 우리 고대 있지 않습니까? 고대가 이제 삼국시대랑 주로 그 통일신라 발해 요 시기가를 가지를 갖다 보통 이제 고대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 고대 시기 때 고분들 무덤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무덤들이 대부분 독을 당했어요. 대부분 독을 당하거나 혹은 일본이 이 그 무덤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일본이 역사 왜곡도 많이 했어요. 그게 딱 유일하게 이 고대 무덤 중에 있죠. 현대에 발견된 박정희 시대 때 1970년대에 발견된 현대 원형 그대로 발굴된 무덤이 바로 요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무령왕릉 그 박정희 이전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무령왕릉의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시대 때 현대에 발굴돼서 원형 그대로 발굴된 유일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이 엄청 중요하고 이 무령왕릉이 중요해지면서 무령왕도 같이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령왕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 우리나라는 벽돌 안 씁니다. 벽돌은 중국 문화예요. 원래 백제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따라서 돌무지 무덤 이런 거 혹은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든지 굴식 돌방 무덤, 돌을 이용한 무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있죠. 요 시기 무렵에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따라서 벽돌 무덤을 2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무령왕릉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고구려한테 삐진 거예요. 고구려 무덤 따라하다가 고구려가 전에 수도도 빼앗고 왕도 죽이니까 삐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무덤을 갖다 벽돌 무덤을 갖다 살짝 따라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조랑 관계가 돈독해졌음을 갖다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요게 이제 무령왕릉 벽돌 무덤이고 그 안에서 발굴된 진묘수라는 돌 인형이에요. 조그만 깜찍한 인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왕 무렵에 활동했던 이제 무령왕 있지 않습니까? 아빠왕 무령왕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들 들어갈게요. 자, 무령왕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가지고 백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가야까지도 세력을 넓히는 모습 보여주고요. 동시에 이제 근초고왕 이래로 백제가 이제 일본의 문화 전파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무령왕과 성왕 때 보면 있죠. 어떤 문화 전파를 하게 되냐면은 박사들을 파견해요. 박사. 무령왕 때는 이제 오경박사, 그리고 성왕 때는 역박사, 의박사 이런 애들을 갖다 파견을 합니다.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냥 이제 백제에서 요 무성 시기 때 일본의 박사들을 파견하였다. 요 정도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단양의 고안무 이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가볍게 봐두다가 일단은 이제 이 시기 때 무성 시기에 박사들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요 정도로만 이제 구별을 해주시고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엄밀하게 구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릉 있지 않습니까? 이 무령왕릉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요소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왕비의 관 있지 않습니까? 관을 갖다가 우리나라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일본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일본과의 관계도 돈독했음이 무령왕릉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빠왕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왕. 자, 의자왕 의자왕이란다. 그 성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왕. 자, 성왕 같은 경우는 무령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을 갖다 이제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백제 이제 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수도로 갖다 이제 천도하는 거예요. 웅진 지역은 소수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되게 좁아서 한 나라의 어떤 이제 그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비, 지금의 이제 부여라는 지역으로 성왕이 이제 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왕의 이제 가장 초기 업적이자 성왕의 업적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이 바로 사비천도예요. 그리고 사비천도하면서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도 바꿔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여라고 바꿉니다. 남부여. 북쪽에 원래 부여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장수왕의 손자인 있지 않습니까? 문자왕 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여를 우리 백제가 이제 계승하겠다 하면서 이제 국호도 이제 남부여라고 이름을 갖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비천도하고 국호 남부여로 바꾸고 이제 본격적인 개혁들을 갖다 이 성왕이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자, 이를 성자. 자, 그 나라의 체제 시스템을 갖다 완비한 왕들에게 성자를 갖다 줘요. 고려의 성종, 조선의 성종 이런 사람들이 성자를 갖다 얻게 된 이유입니다. 원래 이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라 가지고 얘랑 다른 성자인데 여러분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얘도 이를 성자로 기억을 하세요. 백제의 시스템을 갖다 완비한 왕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얘가 실제로 이를 성자를 얻을 정도로 백제에서 많은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이제 제도를 갖다 이제 정비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백제의 중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두 번째 전성기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있죠. 이제는 군사적 업적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진흥왕과 협력해서 있죠. 한강을 갖다 같이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한강 하류는 백제가 먹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먹기로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배신을 했어? 진흥왕이 배신을 했죠.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도 독차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곧 누구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진흥왕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 1년 동안 이제 전쟁을 준비한 다음에 복수를 준비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 이제 복수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복수를 하러 갔는데 이 귀신 같은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소망이 쳐들어올 걸 알고 병사들을 매복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복한 신라군에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비운의 왕입니다. 우리 이제 전성기 왕들은 주변국 왕들을 하나씩 때려잡는다고 했어요. 근초구왕은 고구곤왕을 때려잡았죠. 고구려. 그 다음에 자, 장수왕은 계로왕 때려잡았죠. 계로왕. 그 다음에 또 진흥왕은 이제 누구 때려잡았어? 성왕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왕 하나, 백제왕 둘이가 이렇게 이제 전성기 왕들에게 전사를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성왕입니다. 왕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죽는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핵심적 힌트로서 되게 자주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들 살펴볼 거예요. 아까 이제 백제 성왕이 중앙과 지방의 제도를 갖다가 완비했다, 정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중앙의 백제 성왕이 완성했던 관서가 바로 22부예요. 요거 나중에 조금 어려운 지식이긴 한데 어차피 제도사 가면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중앙에 이제 22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갖다가 행정구역을 중앙은 5부, 지방은 5방으로 이렇게 이제 구획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22부와 5부, 5방 이런 의미예요. 요거는 중앙에 지금 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뭐 국방부, 뭐 이런 개념이 행정안전부 이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의 강남구, 강서구 그런 개념. 그리고 이거는 지방의 경상도, 전라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요거는 중앙간서, 요거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구역 이런 제도들을 성왕이 정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 때도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가 활발해져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박사들, 역박사, 의박사 이런 애들 파견되고요. 요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얘예요. 바로 놀이사치계, 놀이사치계. 승려인 놀이사치계가 성왕 때 일본으로 파견이 되는 데 있죠. 이 놀이사치계가 뭐를 했냐면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놀이사치계는 일본에서 국외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승려라면 있죠. 겸익이라는 백제 국내에서 또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명한 승려가 하나 있어요. 백제 계율종 혹은 율종이라고 불리는 계율을 중시하는, 지켜야 될 이런 계율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있죠. 종파를 갖다가 이제 발전시킨 인물 겸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겸익보다도 놀이사치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왕이 불교를 되게 좋아하던 왕이었어요. 진흥왕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왕은 있죠. 자칭 전륜성왕이라든지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륜성왕은 불교계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에요. 불교계에서 엄청난 세계를 갖다 정복할 있죠. 아주 위대한 왕이 이제 전륜성왕입니다. 불교를 좋아하고 잡복이 심한 왕들이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성왕도 그랬고 있죠. 실제로 진흥왕도 그랬어요. 진흥왕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잡복 심하고 불교 좋아하는 왕들이 전륜성왕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게 불교를 갖다 되게 좋아했던 승려죠. 왕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승려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관제 정비가 조금 복잡한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싹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고유왕 때, 자, 중앙에 6명의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육자평제가 이제 성립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령왕 때 지방의 22담로, 애들 말 안 들으니까 왕족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성왕 때, 자, 이 중앙을 22%, 그리고 이제, 중앙의 행정구역을 5부, 지방의 행정구역을 5방으로 이제 완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백제 관제 정비가 제일 복잡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따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얘들 다 스텝 3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머리 복잡하면 일단 스텝 2 지식까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얘들은 그냥 반복해서 좀 봐주세요. 익숙해지기만 해도 때가 되면 여러분 지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 신라전성기 지법진 시기에 있죠. 지법진에게 영향을 받았던 공존했던 백제의 왕, 자, 무성, 아빠왕, 아들왕, 그리고 이제 법흥왕과 진흥왕 사이에 활동했던 성왕 있지 않습니까? 성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법진과 관련된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그 문제도 이제 묶어서 풀 거예요. 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밭가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 국호를 한자식 표현 신라로 바꾸었다. 무슨 왕이에요? 자, 지중왕이죠.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지중왕이죠. 그러니까 지중왕.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지중왕.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시켜 용토로 편입하 있다. 이건 누구예요? 요게 지중왕이죠. 1번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 4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꿨다. 이건 누구예요? 내무왕이죠. 요거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의 광개토대왕에게 영향을 받았던 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왕호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얘는 누구예요? 얘는 법흥왕이죠. 자,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얘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이제 가야가 요 시기 때 신라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자, 초기 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는 요 법흥왕 때, 그리고 후기 가야의 중심지인 대가야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는 요 진흥왕 때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진흥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차돈 나왔네. 2차돈 나왔네. 뭐 더 볼 게 없죠. 2차돈 순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차돈 순교와 관련된 내용. 제가 뭐 어떻게 그랬지? 이렇게 그랬나? 이 맨날 헷갈립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이차동 바로 이제 법풍왕 요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쪽에. 자, 그리고 이제 1번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즉위하였다. 자,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통일기로 넘어가서 무열왕이란 왕이 최초의 진골 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세모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시기 장수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디가 달라요. 그 다음에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얘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정왕이라고 했죠. 틀렸죠. 그 다음에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 자, 이거는 가능할까요? 틀릴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제 동맹이 깨지는 게 요 진흥왕 때 가서 진흥왕의 배신으로 깨지죠. 여기서부터 눌소 때부터 나제 동맹이 지속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한 번씩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다가 요때도 지속이 되고 요때 가서 깨지게 되니까 자, 요 이제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 나제 동맹이 처음 맺어졌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제 동맹이 이제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 하면 이제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4번, 1번 선지가 어려운 선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렸으니까 정답이 될 게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였고, 지금 보니까 이사부가 나오고 국사라는 역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부는 안 나오나? 거칠부는? 거칠부는 없네요. 근데 거칠부는 없는데 뭐 국사라는 책 그리고 이제 이사부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이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이 되는 거죠. 신라의 전성기왕 진흥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여 병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대가야 맞죠? 그러니까 요거 금강가야 대가야. 이 1번 바로 정답이네. 그 다음에 당가 연합하여 백제를 침략하였다. 요거는 통일기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역시 진흥왕 거. 요건 틀린 선지 찾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여 함경도, 황초령 비 등을 세웠다. 고구려까지 올라가서 비석 많이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석 이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강농 가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당가 연합하는 거. 당나라 자체가 나중에 통일기 7세기 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밑줄 친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970년대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벽돌 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자, 현대사에 있어서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벽돌 무덤 하나가 발굴되었다. 그럼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일까요? 누구 무덤? 무령왕릉 얘기하는 겁니다. 무령왕릉 바로 여기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지정왕과 이제 동시대. 이 무덤 주인인 아빠왕 무령왕 있지 않습니까? 무령왕이 즉위하고 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중앙에 22부 관청을 두고 지방에 5방을 설치하였다. 말이 되어야 한대요. 이건 아들 업적이죠. 아빠가 아들 업적을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 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처음 그냥 나제 동맹을 하고 있었다면 이건 틀린 거, 이게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면 처음이라 했어요. 처음은 언제냐 하면은 요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에게 영향을 받았던 눌지왕과 그 동맹을 맺었던 비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눌지왕 때 비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그 나제 동맹 처음 맺은 게 비유왕,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을 통해 가지고 나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동성왕이에요. 동성왕. 이 비유왕, 동성왕은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업적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뭔가 이제 좀 비어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암기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맨날 백제를 때리고 있어요. 주로 백제를 때려요. 이 시기 때 장수왕이. 그래서 이제 백제왕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 떠올리면서 자, 비계를 베고 끙끙 앓아놓은 동성왕 해가지고 이제 비계벤 동성왕 해가지고 세계 순서로 갖다 잡아두셔도 돼요. 하지만 이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처음은 아닙니다. 무령왕이 이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요게 또 진흥왕의 업적이 되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방을 22개 담로로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진흥왕의 라이벌이었던 아니죠. 진흥왕의 라이벌이 아니라 이제 무령왕 업적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자, 백제 성왕, 진흥왕의 라이벌이었던 요 성왕 때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요거는 누구의 업적입니까?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자, 근초구왕, 백제 그 전성기 왕과 백제의 두 번째 전성기 왕을 경쟁을 시킨 거예요. 요 근초구왕 때 있었던 일이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하여 국호를 남보여라 했다. 성왕 맞아요. 그 다음에 22부 중앙간서 5부 5방 수도 및 지방 행정제도 이 시기에 갖춰졌다. 역시 맞고요. 그리고 겸익과 같은 승려 등용 불교의 진흥을 도모, 겸익이라든지 놀이사치기 같은 승려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역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삼국시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있죠. 어려운 요 이제 2부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어요. 2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2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1부하고 2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요 삼국의 요 중앙직군화, 고대 중앙직군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제 요 표가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좀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2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표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달달 그냥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거를 좀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 세습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부자세습이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요 부자세습을 암기하는 팁이 뭐냐면은 삼국의 3부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세습을 했다고 했어요.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실시해서 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근초광은 해적왕이라서 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눌지왕은 땅 부자라서 돈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왕들이 부자세습을 했고, 그 다음에 형제세습은 거저먹는다. 우리 태고죠. 그러니까 고국천왕 바로 앞에가 태조왕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왕들이 하게 됩니다. 고근침이지 않습니까? 근초고왕 바로 앞에가 고위왕, 그 다음에 눌지왕 바로 앞에가 내눌소지 않습니까? 내무랑 이렇게 거저먹어주면 돼요. 형제세습은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우리는 부자세습을 확실히 암기하고 3부자 암기 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왕들을 끌어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해정비 있지 않습니까? 부해정비. 부해정비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고 커플이 했어요. 태고 커플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족적 성격의 5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완성했던 거. 그리고 이제 백제는 백제 시스템을 완성시킨 성왕, 그 이름도 성스러운 성왕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자,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육할 때 육이 육부예요. 육부. 백제 이제 육부, 행정구역 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암기 팁을 갖다 이용해서 부의 정비를 갖다 어느 왕 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초기 중앙집권화예요. 초기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화의 완성이 율령반포와 불교수용인데, 율령반포와 불교수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왕이 하게 돼 있어요. 같은 왕이. 왜 그러냐면 둘 다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고구려도 전성기를 준비했던 소수림왕이, 그 다음에 신라도 전성기를 준비했던 버풍왕이. 근데 백제만 나눠져 있죠. 이유가 뭐라고 했다? 자, 고위왕이 너무 조숙했다고 했죠. 너무 일찍 율령을 반포해서 이때 중국에도 불교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침류왕이 불교로 갖다 수용하게 된다. 백제만 이렇게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중앙집권화를 하나의 왕들이, 전성기를 준비했던 하나의 왕들이 하게 된다. 전혀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어렵습니까? 아직 좀 낯서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무작정 달달달 암기를 하면 이 공부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체계를 잡고 좀 이제 쉽게 접근을 하면 한국사는 삼국시대도 충분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3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라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주인공인 신라가 삼국을 갖다 통일하는 시기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도감각, 세기감각을 갖다 잡아드릴게요. 삼국의 역사가 제가 700년이라고 했죠. 700년. 대략 700년이에요. 원래 기원전 108년에
108번 내 고조선이 멸망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용년 요 사이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건국이 되어 보니까 근데 이 시기는 거의 전설의 시기예요. 전설의 시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전설의 시기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기록된 삼국이 이제 중앙 집권화를 하고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영년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700년 정도까지요. 삼국 통일이 이제 668년이니까 대략 700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삼국의 역사가 전개가 되게 돼요.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러니까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 1세기부터 7세기까지가 아주 예쁩니다. 자, 첫 번째 말이 있죠. 요게 1, 2세기예요. 1, 2세기. 그리고 요 두 번째 백제전성기가 3, 4세기예요. 3, 4세기. 그리고 정말 점점 마디가 간격이 짧아져요. 요게 5세기. 요게 6세기, 요게 7세기 전반, 요게 7세기 후반 이렇게 나뉩니다. 이 700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2세기, 3,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전반, 7세기 후반 이렇게 나뉘어요. 쉽죠? 연도관과 필요하면은 이걸 통해서 끌어내서 쓰시면 돼요. 이게 거의 완벽한 그리고 가장 쉬운 있죠. 연도를 갖다 이제 암기하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얘예요. 소수림 왕과 광개토 대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실제로 침류왕 시기랑 겹칩니다. 4세기 왕이에요. 4세기.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은 있죠. 광개토 대왕이 4세기와 5세기 사이에 걸쳐 있어요. 400년을 사이에 두고 걸쳐 있어요. 400년대,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부, 400년대 초반부에 걸쳐 있어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의 그 신라 외부 토벌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사건이 딱 400년 때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400년. 요게 꼭 연도로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기념비적인 연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광개토 대왕이 400년을 전후로 활동하였다. 신라 외구 토벌이 연도 정말 예쁘게 400년입니다. 400년.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삼국시대 이제 연도 감각을 갖다 이제 예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들어갈 게 이제 7세기 있지 않습니까? 전반과 후반. 신라가 주인공이 돼서 신라가 이제 어떻게 삼국을 통일해 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갖다 이제 쉬었다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